안녕하십니까. 결합조직 이식의 임상 활용에 관련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눌 울산 참치과의원의 이근용이라고 합니다. 먼저 몇 개의 임상 사진으로 제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 진료실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임상 상황입니다. 비심리적일 뿐만 아니라 치주 조직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러한 상황은 치아 및 수복물 주변의 치주 환경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주학의 다양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진료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치주 치료는 세균과 교합에 의한 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은 이러한 원인 요소의 제거에 그치지 않고 건강하고 심리적인 치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자의 어떤 이해와 요구에 부응한 치주 치료 분야가 치주 성형외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주 성형외과의 정의와 범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결국 치주 성형외과의 궁극적인 목적은 적절한 치은폭과 두께를 가진 부착치은을 형성하여 건강하고 심미적인 치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결합조직 이식을 시행을 할까요? 인스타 같은 곳에서 보이는 멋지고 환상적인 증례 때문에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착치은의 폭을 증가시키고 두께를 증강시키기 위한 술식이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적절한 증례에서 적절한 술기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시행된 치료법은 프리징지발 그래프트 FGG였습니다. 증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순의 프레눔의 영향으로 이제 매우 깊은 포켓을 가지고 지속적인 치은의 퇴축을 주소로 이제 30대 중반의 여성분께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입술을 당기면 이제 프레눔의 영향으로 썰커스가 벌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CTG를 시행을 하고 프레넥토미를 시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환자분께서는 한 번의 수술로 치료를 마무리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FGG를 사용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루트 플래트닝을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트 사이즈를 계측한 후에 FGG를 채취했습니다. 두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조금 고민이 되었습니다. 심미를 위해서라면 조금 얇은 이제 프리징지발 그래프트가 더 나았을 것이고, 더 좋은 생착을 위해서는 조금 두꺼운 게 더 좋긴 한데, 일단은 1에서 1.5mm 정도 두께의 프리징지발 그래프트를 이제 채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봉합을 완료했고, 일주일 뒤에 잘 생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의 사진입니다. 충분히 잘 치유가 되었지만 주변 치은의 색과 질감의 조화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뮤코징지발 정션의 급격한 변화가 눈에 거슬렸습니다. FGG의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곧 CTG를 이용을 한 치주 성형 술식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치부에서 FGG를 사용하는 경우는 조금 드물고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CTG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CTG는 임상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생착이 잘 되고 주변 조직과 이제 색의 차이가 없고 반흔이 잘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합조직은 어디에서 채취될까요? 결합조직의 공요부로 주로 사용되는 부위는 안테리어 팔레이트, 포스테리어 팔레이트, 먹실러리 투버러시티가 되겠습니다. 각각 부위에서 얻는 이식제는 그 형상이 조금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그 특징에 따라 적응증이 달라집니다. 상악결절에서는 아주 두꺼운 결합조직을 얻을 수가 있고, 다음에 후방 구개부, 구개 후방부에서는 얇지만 치밀한 이식치를 얻을 수가 있으며 구개 전방부에서는 매우 넓은 그런 이제 결합조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결합조직의 공요부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국에서의 결합조직 채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에서 결합조직을 채취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두께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치근면 피겟이 사용하는 결합조직의 두께는 1에서 2mm 정도가 되는데 얇은 1mm 정도의 두께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국외부 치은의 두께가 2.5에서 3mm 정도가 되지 않는다면 이제 힘든 상황이 됩니다. 또 국외의 어느 부에서 결합조직을 채취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국외 측 치은의 두께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습니다. 한국인에서 있었던 연구를 보면 국외 치은의 두께의 평균 두께는 3.83mm 정도가 되고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얇고, 다음에 평균 두께는 견치 3.46, 소구치 3.66, 제1대구치 3.13mm로 견치에서 소구치까지 두꺼워지다가 제1대구치 부에서 얇아집니다. 그래서 견치에서 소구치 부위가 가장 적당한 공엽으로 이제 생각된다라고 많은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밀러 등의 연구를 봐도 이제 상악 중절치 부위와 측절치 부위 그리고 제1, 2대구치 부위의 국외근 부위가 매우 얇았기 때문에 이제 제1대구치 근심까지 해서 이제 얻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많은 교과서에서 저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켈리의 교과서에는 소구치 부위는 두껍기는 하지만 지방과 손 조직이 많기 때문에 적당하지 못하다라고 이제 기술되어 있으며 오히려 구치부에서 채취하는 결합 조직이 더 질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치부에서 이제 채취하는 결합 조직은 근처에 직경이 큰 혈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채취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국외 전방부가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외 전방부에 비해 국외 후방부에서 채취하는 결합 조직은 보다 치밀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축은 적은 편이지만 네크로시스가 잘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외 후방부에서 채취하는 결합 조직을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플랩으로 덮기를 이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혈관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국에서 이제 CTG를 채취할 때 가장 중요한 후유증이 출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은연에서 대국의 혈관 그리고 CJ에서 대국의 혈관까지의 거리에 관련되어 있는 논문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직관적으로 가장 참고할 만한 내용은 치은연에서 2mm 정도 떨어져서 절개를 가해서 결합 조직을 채취할 때 폭 5mm까지는 출혈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으며 폭 8mm 정도까지는 약 7%의 비율에서 출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모네콜티의 논문이 이제 참고할 만하고 제1상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트라벨리의 시스테마틱 리뷰 논문도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이제 안전 영역이 견치에서는 5mm, 이제 소구치부에서는 뭐 7에서 10mm, 다음에 대구치부에서는 8에서 10mm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려 깊은 술식을 하더라도 논문에서의 수치는 평균일 뿐입니다.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도 이제 출혈은 일어날 수 있으며 출혈이 일어났을 때 혈관의 직경이 작아서 지혈이 쉽게 획득될 수 있는 국외 전방부가 더 안전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스터디들을 어떻게 임상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CTG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시행해야 할 것은 사운딩입니다. 사운딩을 통해서 국외 치은의 두께를 재고 국외 치은의 어떤 물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 조직을 어디에서 채취할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채취할지를 역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용하는 블레이드의 치수를 알아두시면 수술 시 주요한 참고사항이 됩니다. 일단 블레이드 날의 폭이 1mm고요.
이는 상피를 0.5에서 1mm 사이로 부분층으로 열 때 중요한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블레이드 날의 길이는 10mm 정도가 됩니다. 이는 심한 출혈을 피하는 그래프트 폭의 어떤 최대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국에서 결합조직 채취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피와 결합조직을 채취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상피와 결합조직을 채취할 때는 상피밴드를 함께 채취하는 방법과 그냥 하방의 결합조직만을 채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 인시즌에 의해 가지고 채취를 하거나 L자형 혹은 이제 트랩도어를 열어 가지고 채취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의 치은이 두껍다면 저는 L 테크닉을 선호합니다. 싱글 인시즌에 의한 인벨롭 테크닉은 채취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며 트랩도어 테크닉은 부분층으로 연 판막의 괴사가 잘 일어날 수가 있으며 치유가 늦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L 테크닉을 이제 쓴다면 방법으로 상피를 0.5에서 1mm 정도 두께로 부분층으로 열고 하방의 결합 조직을 채취합니다. 근데 이때 하방의 결합 조직은 이제 풀 티크니스로 다 채취해서 쓸 수도 있고 결합 조직만을 이제 부분층으로 절제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방에 이제 결합 조직에 절개를 가할 때는 우리가 15번 블레이드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15번 블레이드의 날 끝과 배의 위치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절개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방 상피 부위에서는 다소 절개가 조금 길게 겹치게끔 그렇게 이제 이루어져야만 하방에 이제 결합 조직을 쉽게 채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취를 하고 저는 골막과 함께 채취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다음에 봉합은 치아에 걸어서 안정시키는 봉합이 접근이 쉽고 간단합니다. 치아의 근심에서 협칙에서 설칙으로 통과하고 난 후에 이제 판막을 원심에서 근심으로 뜬 후 다음에 치아의 원심부로 나가서 이제 치아에 걸어서 봉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합 조직 채취하는 동영상이 있는데 요거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이드 날만 잠기게끔 L자형으로 절개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칼집을 넣는데 최대한 국의 측벽과 평행하게 블레이드 날이 이제 접근이 될 수 있게끔 해야만 합니다. 다음에 언제나 이제 부분층으로 절개를 넣을 때는 새 블레이드를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절개를 넣다가 조금이라도 걸그적거리는 느낌이 있으면 블레이드를 새로 갈아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 블레이드로 부분층으로 열고 있습니다. 약 0.5에서 1mm 정도 두께로 이제 열고 있는 겁니다. 상피를 부분층으로 다 열고 나면 이제 결합 조직을 골막까지 확실하게 이제 절개를 넣어서 채취를 하게 됩니다. 절개가 정확하게 잘 겹쳐질 수 있게끔 넣어야 합니다. 절개가 다 그어지고 나면 이제 몰트 큐렛으로
이제 풀 티크니스로 이제 결합 조직을 채취합니다. 골막까지 채취를 합니다. 네, 채취가 완료되었네요. 그 다음 금방과 같은 테크닉은 국의 치은의 두께가 3mm 정도 이상 되는 경우에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만약 국의 치은이 3mm 이하로 얇은 경우에는 상피를 부분적으로 열고 하방의 결합 조직을 채취하는 방법으로는 충분한 두께의 결합 조직을 채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리 치은을 채취하고 난 후 구강 밖에서 상피를 제거하는 방법이 용이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 세컨더리 인텐션에 의해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출혈과 통증이 더 증가할 가능성은 있지만 주켈리에 의하면 그래프트의 두께를 줄이면 출혈과 통증은 최소화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 특별히 더 출혈과 통증이 증가한다라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자, 치은만 두껍다면 당연히 상피하의 결합 조직을 채취하는 것이 선호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라이머리 클로저에 의해 가지고 치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치은의 두께가 얇거나 큰 크기의 결합 조직이 필요하다면 유리 치은의 채취 후에 구강 밖에서 상피를 제거하는 것이 선호됩니다. 구강 밖에서 상피를 제거할 때는 반짝이는 표면이 상피임을 이제 기준으로 제거를 하시면 되겠고요. 0.5mm 정도 두께로 반드시 새 블레이드를 사용해서 제거합니다. 국의 치은의 두께가 매우 얇습니다. 부분층으로 상피를 열고 하방의 결합 조직을 충분한 두께로 채취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절개를 놓고 FGG를 채취하고 난 후에 구강 외에서 이제 상피를 제거합니다. 이때 보조자가 한쪽 끝을 잡아주면 훨씬 용이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블레이드는 새 블레이드를 쓰셔야 합니다. 절반씩 나누어서 한쪽 상피를 먼저 제거하고 난 후에 반대쪽 상피도 제거합니다. 이렇게 구강 밖에서 상피를 제거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로워서요. 제가 요즘 이용하는 방법은 구강 내에서 다이아몬드 바로 상피를 긁어서 제거하고 난 후에 하방의 결합 조직을 채취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 바로 상피를 제거합니다. 이제 일단 상피가 제거가 되고 나면 결합 조직에서는 점상 출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상피를 제거하시고요. 다음에 부분층으로 결합 조직을 채취합니다. 상피를 얇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질이 좋은 결합 조직을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구강 내 상황이고요. 2주 뒤의 상태입니다. 치유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결합 조직을 채취하고 난 후에 출혈과 통증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스텐트를 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가 옴니백으로 찍어서 해주는 것보다 이렇게 광중압형 트레이용 레진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주게 되면 더 이제 정확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다음에 식사 시에도 이걸 끼고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텐트를 잘 해주시면 대부분의 경우 환자가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결합 조직을 임상에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측면 피계에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루트 커버리지 테크닉은 너무나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어떤 방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헷갈리는데요. 결론은 결합 조직과 코로나리 포지션드 플랩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문에서 보면은 이제 성공률이 가장 높은 방법이고요. 이게 성공률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치은 퇴축은 우선 다양한 이유로 치조골의 흡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겠고요. 치조골의 흡수가 일어난다고 해서 또 다 치은의 퇴축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이제 치은이 얇고 부착 치은의 폭이 좁은 경우에 치은의 퇴축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처치의 방향도 결국 부착 치은의 폭을 증가시키고 치은의 두께를 증강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결론은 상피하의 결합 조직을 이식하고 상방의 판막을 덮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볼 수도 있겠지만 몇 가지 방법만 충분히 잘 익히면 여러 가지 임상 상황에서 잘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플랩을 열고 결합 조직을 이식하는 방법과 인벨롭이나 터널을 만들어서 이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실히 치은연 근처에서 절개를 넣지 않고 치료를 하는 것이 치유가 빠르고 스카가 작아서 최근의 추세는 단일 치은 퇴축에서는 인벨롭 테크닉, 다수의 치은 퇴축에서는 이렇게 인벨롭을 여러 개를 연결한 터널 테크닉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있죠. 뭐 잇몸이 얇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결합 조직을 확실하게 위치시키기 위해서 플랩을 열고 하는 것이 더 쉽고 정확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결합 조직과 코로날리 포지션드 플랩을 함께 병용한 방법을 먼저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20대 중반 여성분입니다. 잇몸이 너무 얇고 접근이 어려워서 터널을 형성하기에는 너무 번거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랩을 열고 CTG를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플랩을 여니 많은 치근에 노출이 있고요. 일단 치족골 바깥으로 일탈되어 있는 치근면의 볼륨을 이제 줄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결합 조직을 앵커 수차로 잡아주었는데요. 봉합이 완료되었습니다. 수루 한 달 후 사진이고요. 수루 2개월, 수루 18개월, 수루 36개월. 굉장히 이제 건강한 어떤 그 치은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증례가 되겠습니다. 20대 초반 여성분입니다. 똑같이 치족골 바깥쪽으로 이제 치근이 많이 일탈되어 있으며 볼륨을 줄여주고 TC로 치근면 처치를 해주었으며, 자, 그 다음에 앵커 수차를 조금 방법을 달리해서 한번 봉합을 해보았습니다. 한쪽은 먼저 인전면을 통과하고 난 후에 결합 조직을 통과해서 치아에 걸어주는 방법을 썼고요. 다른 한쪽은 먼저 결합 조직을 이제 통과하고 난 후에 치아에 걸어주는 봉합법을 썼습니다. 앞에 방법을 하게 되면 이런 나트가 치근에 생긴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뒤에 방법은 나트가 이제 결합 조직의 표면에 이제 생깁니다. 아무래도 상방의 판막을 덮어주는데 다소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봉합이 완료되었고요. 2달 후의 임상 사진입니다. 지금 보면 나트가 결합 조직의 바깥쪽에 형성되었던 부위는 조금 더 치유가 늦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년 3개월 뒤에는 뭐 큰 차이는 없죠. 역시 20대 초반 여성분입니다. 네. 판막을 열면 언제나 치조골에 많은 흡수가 있고 치조골을 일탈해서 치근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네, 볼륨을 줄여주고 치근면 처치를 해주고 결합 조직 이식을 했습니다. 네, 슬링 수차로 이제 치아에 잡아주었고요. 봉합을 완료했습니다. 네, 일주일 뒤의 상태가 되겠고요. 2주 뒤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치유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한 달 뒤에 3주 후의 사진입니다. 다음에 한 달 2개월 후 거의 치유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3개월 정도 지난 후의 사진이 되겠고요. 요거는 1년 정도 지난 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치은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40대 초반의 남성 환자분이셨습니다.
역시 플랩을 열고 측은면 볼륨을 줄여주고 측은면 처치를 해주고 결합 조직 이식을 하고 봉합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2주 후의 상태가 되겠고요.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사진이 되겠고 3개월, 1년, 그 다음에 4년 후까지 충분히 든든하게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20대 후반 여성분으로서 이 약물계가 매우 심한 환자였습니다. 이제 스플린트를 사용하고 있던 중에 앞니 치은의 심미적 회복을 위해서 이제 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터널을 열어가지고 이제 수술을 시행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환자가 좀 많고 바빴는지 제가 플랩을 그냥 다 열고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측은면 볼륨을 줄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측은면 처치를 하고 결합 조직을 이제 치아에 잘 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봉합을 했고 한 달 뒤 치유가 굉장히 늦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달, 5개월. 근데 약 5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어느 정도 스카가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치은의 외형을 이제 회복할 수가 있었고요.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매우 자연스럽고 든든한 그런 치은의 외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벨롭 메소드는 우선 수용부에 이제 내사면 절개를 넣어서 결합 조직을 수용할 수 있는 이제 그 주머니를 만들어서 이제 그 내부로 이제 결합 조직을 넣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이죠. 그런데 이게 결합 조직을 이렇게 만든 인벨롭 내부에 이제 넣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15C 블레이드로 이제 인벨롭을 만들었고요. 형성을 했고, 뮤코 징지발 정선을 넘어서 충분히 크게 이제 긴장감이 없게끔 형성을 해주는 것이 이 술식의 가장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TC로 이제 측면 처치를 했고요. 결합 조직을 채취해서 이제 넣어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봉합이 완료되었고요. 2주 뒤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3주, 3개월, 3개월 뒤에 이제 거의 완벽하게 치유된 치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접근이 쉽다면, 접근이 쉬운 게 이제 디펙트의 크기가 다소 넓은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에 접근이 쉽습니다. 좁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넣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이 쉽다면 우리가 인벨롭을 형성을 해가지고 CT를 잘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 상태가 되겠고요. 2주 뒤, 그 다음에 2년 뒤에 상태가 되겠습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외형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소구치 부위에 극심한 어떤 치은 퇴축을 보였던 환자분인데요. 다행히 모빌리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벨롭을 형성을 해서 이제 CTG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 CTG가 완료되었고요. 2주 뒤에 상태가 되겠고 2달 뒤에 안정적인 어떤 치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3년 뒤 처우진 상태를 이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치유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인벨롭이 몇 개가 겹쳐지면 이제 터널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터널 메소드가 결합 조직을 넣기에 저는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베스티뷴 쪽에 이제 수직 절개를 하나 넣어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을 시도했는데 최근에 논문을 보니까 이런 방법이 이제 비슷하다고 해서 하나의 술식으로 자리가 잡혀져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터널 메소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베스티뷴 쪽에 수직 절개를 하나 주어서 이제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제 터널을 만들고 결합 조직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30대 초반 여성분이고요. 네, 견치 부위에 이제 그 치은 퇴축이 보입니다. 네, 수직 절개를 베스티뷴 쪽에 하나 넣고 안에 이제 주머니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이런 주머니를 형성을 할 때 오반 나이프를 사용을 하시면 이제 접근이 쉽고 이제 용이하게
형성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측은면 볼륨을 줄여주고요. TC로 측은면 처치하고 결합 조직을 이식을 합니다. 주머니의 기저부, 위에서부터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금단 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측방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역시 그 반대편이 기저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저부에서 이제 바늘을 통과시켜서 결합 조직을 밑에서 위로, 그 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통과시키고 난 후에 결합 조직을 넣어주면 쉽고 용이하게 결합 조직을 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합 조직을 채취한 부위는 아까 설명드렸던 방법과 동일하게 이제 봉합을 했고요. 2주 뒤에 굉장히 치유가 잘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2달 뒤 완벽하게 치유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20대 중반 여성분인데 소구치 부위와 대구치 부위에 걸쳐가지고 심각한 치은 퇴축이 있으며 거기에 이제 레진으로 이제 수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심미적으로 조금 회복을 하고 싶다는 게 이 여성 환자분의 주소였습니다. 사실 20대 중반에 이런 정도의 치은 퇴축을 보이는 곳에 레진 수복이 되어진다면 나중에 40대, 50대 되면 어떤 모습이 될지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치근이 덮일 수 있는 부분까지 이제 레진을 제거를 해줬고요. 레진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터널을 형성해 주었습니다. TC로 측면 처치를 시행을 하고 결합 조직 이식을 시행을 했습니다. 봉합이 완료되었고 일주일 뒤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 달 뒤의 상태 잘 치유가 되고 있고요. 3개월 뒤 완벽하게 치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0개월 뒤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30대 후반 여성분이신데요. 역시 소구치 부위와 견치 부위에 걸쳐서 심각한 치은 퇴축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게 상황이 더 어려웠던 게 6번 부위, 임플란트 부위에 부착 치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부위에 이제 골결손과 그다음에 염증이 함께 있었던 게 이 술시계를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이제 요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선은 측은면 피개를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FGG를 시행을 하는 순서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똑같이 터널을 만들고 측은면 볼륨을 줄이고 결합 조직을 이제 이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합을 완료했습니다. 2주 뒤에 잘 치유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2달 뒤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단 측은면은 거의 완벽하게 피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GG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FGG를 시행을 하게 되었고, 일주일 뒤에 잘 치유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달 뒤, 3개월 뒤. 제가 목적한 그런 바를 다 이룰 수 있어가지고 나름 뿌듯했던 그런 증례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전치부의 어떤 기존에 했던 크라운 수복을 새로 하시기를 원했던 40대 중반의 여성 환자분이셨습니다. 물론 지금 이 상태에서 크라운 수복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치관의 길이가 너무 길어 보이게 되는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측은면 피개를 먼저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철 수복을 하는 것을 순서로 세웠습니다. 터널을 이제 형성하고 그 다음에 측은면 볼륨을 줄이고 그 다음에 측은면 처치를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결합 조직을 채취해서 이제 이식을 해줬고요. 봉합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한 달 뒤, 거의 치유가 완료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2달 뒤에 이제 프로비저널 크라운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개월 뒤의 상태이고 이때 최종 인상을 체득해서 이제 최종 보철물이 들어갔고요. 4개월 뒤, 5개월 뒤, 그냥
크라운 수복을 했다면, 측은면 비계를 하지 않고 그냥 크라운 수복을 했다면 절대로 이제 만들 수 없었던 그런 이제 신비성을 회복할 수 있었던 증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6개월 뒤의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임플란트의 어떤 신비성의 확보에 있어서도 CTG는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치부 임플란트 수복을 꺼리는 이유는 치관의 색상이나 형태의 재현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은 지르코니아를 비롯해서 올세라믹 수복물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화이트 에스테틱의 재현은 비교적 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치부 심미 부위에서의 임플란트 수복의 가장 큰 문제는 조화로운 치은연의 형성과 파필라의 재현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CTG를 통해 가지고 치은의 두께를 증강시켜 놓는 것입니다. 임플란트 수복물과 자연치아의 치은연의 대칭성 확보에 꼭 참고해야 될 연구가 있습니다. 1996년 웬스트롬은 교정적으로 치아를 협측으로 밀어보면 이제 치관의 길이가 짧아지고, 설측으로 밀어보면 치관의 길이가 길어지는데, 이때 유리치은에서 치은의 두께와 높이의 비율은 일정하게 1대 1.5 정도가 유지되더라 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 뒤에 노자와는 임플란트에서는 이 비율이 역전이 되어서 두께가 1.5, 높이가 1의 비율이 됨을 발견했습니다. 이 노자와의 논문에서 사용한 픽처는 익스터널 헥사였는데요. 연주식 두께 확보에 유리한 인터널 서머지드는 어떤가 알아본 논문에서도 역시 같은 비율을 보임을 확인했습니다. 즉, 자연치 치은연의 높이가 3mm가 되려면 2mm 두께의 연주식이 필요한데 반해서 임플란트 치은연의 높이가 3mm가 되려면 4.5mm 두께의 연주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임플란트에서는 2배 이상의 연주식 두께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칸 등은 전치부 심미 부위에서 CTG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케이스 리포트를 연속해서 냈습니다. 결합 조직 이식을 해줬더니 안정적인 치은연의 높이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증례에서는 지속적인 치은연의 대축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특히 띵 바이오 타입에서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CTG가 순축골의 외측 흡수를 전부 보상은 못하지만 그래도 CTG를 시행한 경우에 보다 치관 측에 치은연이 위치되더라라는 논문입니다. 네. 이 환자분은 20살 남학생입니다. 군입대 직전에 피스툴라가 생긴 중절치를 제거하고 임플란트 수복을 위해서 내원했습니다. 저는 순측의 치조골 결손이 있으면 플랩을 많이 여는 편인데요. 이렇게 잇몸이 두꺼운 경우라면 플랩 리스로 시행을 해도 괜찮지 않았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혈행을 저해하지 않도록 이제 원심 측에 수직 절개를 넣었고요. 그러니까 플랩을 열었을 때 순측 전반에 걸쳐 가지고 심각한 고립수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철적으로 바람직한 위치에 적당한 초기 고정으로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었고요. 비록 이제 픽처가 반 이상 노출이 되었지만 우리가 알벨라 본 하우징 내측으로 임플란트가 잘 식립이 되었기 때문에 고리식과 템포러리 크라운을 함께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술식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픽처 주변으로는 이제 빨리 자기 뼈로 치환될 수 있는 FDBA를 이제 이식을 해줬고요. 그 바깥쪽으로 공간 유지 및 확보를 위한 이전고를 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동종 진피를 흡성 막으로 사용하는 샌드위치 테크닉을 사용을 했고, 치은의 두께 보강을 위해서 결합 조직 이식을 시행하고 난 후에 어바트먼트를 체결하고 즉시 임시 수복물이 들어갔습니다. 이 환자는 이러고 입대해가지고 휴가 기간 중에 치료를 마무리했습니다. 최종 결과입니다. 중절치 사이에 치관 유도가 다소 소실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가 타노의 4.5mm, 5mm 룰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이 정도의
그 파퓰러는 차오를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5년 뒤의 임상 사진이고요. 시간 공극은 잘 메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6년 뒤 안정적인 치은연의 위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외상으로 인해 가지고 신경 치료를 쭉 받아 오셨지만 통증이 없어지지 않아서 임플란트 수복을 위해서 저희 병원에 이제 리퍼되신 50대 초반의 아주머니셨습니다. 발치를 했고요. 플랩리스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통법으로 이제 그릴링을 하고 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갭은 이종골로 메웠고요. 그 다음에 순축 골판의 바깥쪽에서의 고급스를 보상하기 위해서 CTG를 계획했습니다. 순축에 베스티뷸라 인시전을 주고 터널을 만들어서 파우치를 형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결합 조직을 이식을 했습니다. 초기 고정이 약해서 임시치 않은 설치해서 와이어와 레진으로 고정을 했고요. 6개월이 지나서 이제 커스텀 어버트먼트와 이제 고정성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최종 결과가 되겠고요. 한 달, 그 다음에 6개월. 우리가 그 안정적인 치은연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결합 조직 이식은 순측 치은의 오그멘테이션 뿐만 아니라 골 결손과 연조직 결손이 함께 심하게 있는 경우에 이렇게 CTG는 매우 유용한 툴이 되겠습니다. 연조직 결손을 보강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뮤코 징지발 정션에 심한 이동 없이 이식제와 차폐막을 잘 막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케이스를 한번 보실까요? 매우 띵한 치은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골벽도 없었기 때문에 치주제 보존술을 먼저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종이장처럼 얇은 이제 설측 골판만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합 조직을 채취했고요. 그 다음에 흡수성 차폐막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합 조직과 차폐막을 차례로 넣은 다음에 우선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최소한의 뼈라도 만들기 위해서 동종골을 이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봉합을 완료했고요. 네, 2주 뒤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6개월 뒤의 상태. 우리가 치은은 완벽하게 이제 재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플랩을 열어서 봤을 때 간신히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을 정도의 뼈는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치조제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종골과 흡성 차폐막을 이용해서 GBR을 한 번 더 시행을 했습니다. 봉합이 완료가 되었고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6개월 뒤에 펀치해가지고 2차 수술 시행을 했고요. 어버트먼트를 체결하고 임시치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 결과가 되겠습니다. 열악했던 상황에 비하면 그럭저럭 괜찮은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환자는 치근단 수술 후에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합니다. 20대 중반 환자였습니다. 여성 환자였습니다. 치근에 크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되었던 거죠. 치근에 크랙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뼈를 만들고 소실된 연조직을 보강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동종골을 이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흡수성 차폐막을 쓰고 결합조직을 이식을 이제 추가했습니다. 노출된 결합조직은 전체 결합조직 면적의 한 30% 정도가 되도록 하는 게 안정적인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6개월 뒤의 상태고요.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충분한 뼈가 형성되었습니다. 역시 이종골로 치조제를 보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종 진피를 이용해서 동종 진피를 차폐막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봉합이 완료가 되었고요. 바로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고 임시치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6개월 뒤의 상태가 되겠고요.
최종 보철물이 되겠습니다. 5년 결과. 지금 보면 그럭저럭 굉장히 좋은 신비성을 획득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게 6년 결과. 수술 직후가, 보철물 장착 직후가 되겠고요. 2년 결과가 되겠고, 5년 결과가 되겠고, 6년 결과입니다. 인사이셜 엣지를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우리가 처음 보철물을 넣어줬을 때 비해서 굉장히 심한 마모가 보입니다. 치아가 발거된 원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PFM의 어떤 장점이라면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플란트가 순측으로 심겨져서 심미적인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30대 초반에 목사님 사모님이셨습니다. 이제 픽처를 제거하고 난 후에 드릴링을 시행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에 린덴만 드릴은 우리가 패스를 수정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통법으로 드릴링을 완료하고 픽처를 이제 식립합니다. 그 다음에 GBR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결합 조직 이식을 시행합니다. 플랩은 이제 과도하게 치관 쪽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결합 조직을 일정 정도 노출시키면서 봉합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6개월 치유 후에 템포러리 상태가 되겠고요. 최종 결과입니다. 다음 6개월 뒤, 그리고 수로 3년, 그럭저럭 괜찮은 치료 결과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대 중반의 여성분이십니다. 임플란트가 이제 순측으로 식립되어서 심미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치조골 흡수까지 심해가지고 핑크 포셀린을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제 제거를 하고요. 제거를 하고 나니 매우 얇은 치조골이 있어서 조금 후회를 했던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적절한 초기 고정으로 임플란트가 식립이 잘 되었고요. GBR을 시행을 하고 CTC를 시행을 했습니다. 봉합이 완료가 되었고, 템포러리는 옆에 치아에 레진으로 이제 고정시켜 주었습니다. 다음에 6개월 뒤에 2차 수술이 시행되었고, 어바트먼트가 체결되고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이 들어갔습니다. 술식은 그냥 간단하게 진행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연조직에 손상이 있으면 연조직을 이식하고, 경조직에 손상이 있으면 골 이식을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픽처가 잘못 위치되어 있으면 제대로 위치시키면 되는 것 같습니다. 최종 보철물, 역시 임시치아이고요. 최종 보철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럭저럭 괜찮은 심미적인 결과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치근단 수술을 8회나 받으셨던 3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고통은 겪고 싶지 않다라면서 눈물을 흘렸던 분이신데요. 일단은 이제 발치를 시행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계획을 했고요. 골 결손이 매우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선 썸머지를 시킬 계획이었습니다. 발치를 시행을 했고요. 플랩을 열었습니다. 심한 치조골의 결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적절한 위치로 임플란트가 식립되었고요. 골이식을 시행을 하고 결합 조직을 치관부에 올려놓은 후에 봉합을 합니다. 이제 발치화 부분은 결합 조직이 커버하도록 합니다. 다음 임시 치아를 옆에 치아에 레진으로 이제 붙여서 만들어 주었고요. 6개월이 지난 후에 우리가 펀치해 가지고 2차 수술을 시행을 하고 어바트먼트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힐링캡 위에다가 기존에 사용하던 이제 템포러리를 레진으로 부착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머전스 프로파일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플로우 레진을 에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잘 넣어줬고요. 2주 후에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럭저럭 이머전스 프로파일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서 지르코니아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위한 인상을 체득을 하였습니다. 지르코니아 커스텀과 프로비저널이 되겠고요.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이 들어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르코니아 커스텀 어버트먼트이고요. 완성된 결과입니다. 환자분께서 매우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개부에서 이렇게 결합 조직을 채취를 이제 주로 많이 하는데, 저는 먹실러리 투브러시티를 꼭 한번 주목해 주시기를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리치 오그멘테이션용으로는 투브러시티 CTG를 매우 선호하는 편인데요. 환자분의 통증도 거의 없고 출혈도 거의 없고 체득한 결합 조직의 질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 티크니스로 상피와 함께 절제를 해낸 후에 구강 밖에서 상피를 제거해서 결합 조직 이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개측과 비교하는 아주 다양한 논문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한 보고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두껍고 다음에 덴시티가 높은 그런 이제 CTG를 채취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런 CTG 같은 경우에는 볼륨을 증강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장점이 있지만 이제 노출이 되면 쉽게 네크로시스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낫고 통증, 출혈 같은 후유증이 훨씬 적다. 이 환자분은 이제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이제 투브러시티 CTG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보여주는 증례라 좀 흥미로웠던 사례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4년 전에 이런 상태로 이제 치과에 내원을 하셔가지고 새로 보철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4년 후에 치과에 내원을 하게 되셨는데 치은이 퇴축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켓이 아주 깊었고요. 치은의 천공까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놔두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치은 퇴축이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서 CTG를 제출을 했습니다. CTG를 계획을 했습니다. 환자분께서 통증에 조금 민감해 하셨기 때문에 투브러시티 부위에서 CTG를 제출을 했고요. 상피와 함께 절제를 한 후에 상피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CTG의 두께가 매우 두꺼웠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넓게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통법으로 이제 결합 조직 이식을 시행을 했고요. 지금 보면 치관 측에 약 1mm 정도 결합 조직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개월 뒤에 상태가 되겠습니다. 노출시켰던 결합 조직은 거의 사라졌지만 굉장히 건강하고 두꺼운 조직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날리 포지션드 플랩을 이용해서 노출된 측은면을 덮으려고 했고요. 플랩을 열었을 때 측은면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측은면을 깨끗하게 활택을 하고 측은면의 볼륨을 줄여주고 난 후에 TC로 측은면 처치를 하고 골마교환 절개를 넣어서 코로날리 포지션드 플랩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측은면이 노출되는 가장 큰 원인은 치은이 얇아서인데 얇아서 생긴 문제를 부분층으로 이제 절개를 넣어서 이제 코로날리 포지션드 플랩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를 회복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층으로 플랩을 연 후에 골마교환 절개를 해서 플랩을 치관 쪽으로 이동시켜 주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봉합이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고요. 2주 뒤의 상태입니다. 한 달, 3개월 뒤 잘 치유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리치 오그멘테이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환자분께서는 이제 중절치 부위에 치근이 노출되어서 브릿지 수복을 새로 하시기를 원하셨던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냥 브릿지를 시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런 그 파닉 부분의 디펙트를 그냥 놔두게 되면 이제 차후에 음식물이 낀다든가 고이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CTG를 통해 가지고 리치를 오그멘테이션 하고 그 다음에 오베이트 파닉을 갖는 브릿지를 만들어 주는 것을 이제 계획했습니다. 브릿지를 제거한 뒤에 상태가 되겠고요. 근관 치료와 포스트 레진 코어를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교환면 쪽에서 봤을 때 리치의 디프레션을 확인할 수가 있고 측방에서 봤을 때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싱글 인시즌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절개를 하나 넣고 충분히 파우치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막실러리 투버러스트에서 교답 조직을 채취해서 통법을 해가지고 이걸 그 파우치 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합이 완료가 되었고요. 매우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시간은 5분 남짓밖에 안 걸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5분 남짓 추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환자분께서는 그전과는 다른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템포러리 브릿지가 되겠고요. 최종 치료 결과가 되겠습니다. 충분히 그 리치가 오그멘테이션 되어 가지고 자연스러운 오베이트 파닉을 갖는 그런 브릿지를 만들어 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중절치의 돌출과 심한 우식으로 심미적 수복을 원하신 40대 초반의 여성분이십니다. 치아의 배열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브릿지 수복물을 해야 했습니다. 프랩을 하고 발치를 한 후에 바이오콜 테크닉과 CTG로 파닉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바이오콜 테크닉만으로는 조금 아쉬운 결과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던가요? 이중골이 발치와의 형태를 보존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순측 치조 골판의 바깥쪽에서의 그룹수는 보상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띤 바이오 타입에서는 그 흡수량이 심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결합 조직을 순측 치조 골판의 흡수를 보상하는 데 사용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바이오콜 테크닉과 CTG를 함께 사용을 했고요. 템포러리 크라운이 들어갔습니다. 템포러리 브릿지가 들어갔고 치은의 치유가 있고 난 다음에 오베이트 파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2번 정도의 내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외관을 갖는 파닉 사이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치아를 형성한 후에 최종 보철물이 들어갔고요. 최종 결과입니다. 제가 볼 때도 뭐 그럭저럭 괜찮은 결과인 듯 했고 환자분께서는 매우 만족을 해주셨습니다. 행복해하는 환자분을 보는 게 우리가 일상의 진료에서의 어떤 조그만 보람이 되겠고요. 특히 앞니 치료에서 그런 보람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외상으로 앞니를 발치할 수밖에 없게 된 20대 초반 여성분입니다. 심미적으로 수복을 하기 어려우니까 브릿지를 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치가 이루어졌고요. 베스티뷸의 수직 절개를 하나 주고 결합 조직 이식을 위한 파우치를 만들었고 보철적으로 바람직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 다음에 픽처와 순측 치조골판 사이에는 이중골 이식을 위한 충분한 갭을 부여했습니다. CTG는 튜버러스트에서 풀 티크니스로 채취해서 상피를 제거해서 준비했습니다. 골 이식을 먼저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CTG를 시행을 하고 봉합을 완료했습니다. 앞에 판틱 사이트의 형성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발치와의 형태는 이중골을 이용해서 보존을 하고요. 다음에 순측 치조골판 바깥쪽의 그룹수는 CTG를 이용해서 보강을 하는 개념입니다. 임시 치아가 들어갔고요. 우리가 보철 수복을 할 때 충분히 잘 형성된 치은의 볼륨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커스텀 어버과 임시 치아입니다. 최종 결과입니다. 매우 빵빵한 순측 연조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2차 충치로 인해 가지고 크라운이 파절되어 내원하셨습니다. 20대 중반 남학생입니다.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
구개부와 투버러시티 양쪽에서 결합 조직을 채취해 봤습니다. 또 물성의 차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픽처 바깥쪽으로 이전골 이식을 해줬고요. 안쪽으로 이제 결합 조직 이식을 해줬고, 측면 근처에 투버러시티에서 채취한 결합 조직을 이식을 해줬습니다. 봉합을 했고 임시치아가 들어갔습니다. 최종 보철물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2달 뒤의 상태가 되겠고요. 이건 2년 뒤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비해서 순측 치은의 두께가 점점 더 빵빵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CTG를 활용한 다양한 임상 상황을 함께 얘기를 나눠봤고요. 우리가 경조직뿐만 아니라 연조직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그 임상들을 적용을 해보면 훨씬 더 보람 있는 매일매일의 임상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